네,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7, 18일 이틀간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비의 양을 보면 거의 평년 장마철 한 달 동안에 내린 양만큼이나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장마 대책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기술사이자 공학 박사님이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는 서울시 안전 명예시장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한번 평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서울시는 어떻게 폭우에 좀 그동안 안전하게 잘 대비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망자가 있긴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번 호우에 의해서 사망자냐라고 발표하는 것은 극히 몇 명 안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호우가 극한 호우가 나서 이제 사망했느냐 아니면 호우가 나지 않았어도 사망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사망자가 없었어요. 또 전국적으로 몇 명 되지 않고. 근데 보면은 지금 누적 강수량 표가 나오고 네. 있지만 서울도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틀 동안 내린 비가 251mm. 네.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양으로 따졌을 때 이틀 동안 이러지만은 지금 저 데이터가 또 며칠 전 데이터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뭐 차량이나 뭐 운행하는데도 물론 문제가 되고요. 거주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지하차도 같은데 또 지하 뭐 반지하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에는 사망자가 없다는 얘기는 네. 그동안에 서울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추가돼서 국민들이 이제 어떤 안 좋은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습에 의한 효과라고도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교적 그런 효과들이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네. 사상자가 많이 네. 나지 않게끔 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진했다라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비에 의해서는 서울에서도 사망자가 없지만 네. 이보다 그러면 조금 더 비가 왔을 때도 사망자가 없겠느냐, 어떤 큰 문제가 없겠느냐 보면 이것도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번에 2022년도에 지금 그 우면산 사고 난 2011년도에 우면산 사고가 났었거든요. 네, 오래전, 네, 벌써. 네. 그 이후에 지금 대심도 터널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네. 대심도 터널은 지하 수십 미터 이내에 지금 물탱크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비가 왔을 때 물을 저장해 놨다가 평온할 때 다시 이제 펌핑해서 밖으로 보내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일명 대심도 빗물 터널이라 하거든요. 그때 이제 7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기 양천구에 있는 거. 그래서 양천구에 있는 거 하나 만들었었는데 2022년도에 비가 많이 왔었죠. 네. 그때 하나도 피해가 없었어요. 이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7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또 시장이 바뀌면서 또 후순위로 밀려났거든요. 예산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이제 6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됐었냐면 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22년도에 계획을 6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버려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뭐. 보통 하나 만드는데 3, 4천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조 2천억 했었는데 정부에 또 예산 심의하면서 또 안 되고 해서 1조 4천억이 들어서 지금 겨우 올해 12월 달에 이제 착공이 된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12월. 2028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2028년도에 큰 비가 와버리면 그렇죠. 그 빗물 터널 효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서울시에서도 어떤 빗물 터널 어떤 저수지를 비워놓고 합니다. 이번에도 네. 비워놨어요. 비가 오면은 거길로 빗물 터널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또 국민들, 시민들도 어떤 빗물 저장하는 이런 운동도 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는데 지금 28년도까지 어떤 서울시의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한다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빗물 터널이 지금 3개, 6개가 앞으로 건설되거든요. 네. 수천억 들어서 만들어지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게 또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외국 같은 선례 보면 빗물 터널을 어떤 다른 용도로 병행해서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무슨 그 밑에서 뭐 갤러리를 한다든지 어떤 아니면 또 차가 지나다닐 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미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진국의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이거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박사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대심도 빗물 터널은 꼭 설계가 필수인데 네. 그거를 비가 안 올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외국을 벤치마크를 통해서 네.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 제안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보면은 서울시가 최초로 또 침수 예경보제를 도입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보니까 15분당 강우량 20mm 또는 시간당 강우량 50mm이거나 침수 깊이가 15cm일 때 이제 서울시가 침수 예보를 발령하고 이거에 의거해서 구청이 판단을 해가지고 침수 네네.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는데 네. 이거는 뭐 이번 폭우 때는 좀 작동을 했나요? 네, 이번에도 침수 예보제가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가 지금 발령이 됐었어요. 굉장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침수 예보가 있고 뭐 극한호우가 있고 또 기상청에서 지금 발령하고 있는 지금 호우 뭐 특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다르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보면 호우특보 같은 경우는 호우주의보하고 호우경보를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3시간 기준이에요. 그러면 2시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호우경보밖에 안 되거든요.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데 2022년도에는 60mm가 아닌 지금 141.5mm가 150년 만에 처음 내렸거든요. 호우주의보는 60mm면 발령이 되는데 네. 그래서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작년부터 사용합니다. 이 제도가 됐거든요. 극한호우는 1시간 동안 비가 얼마 나왔냐는 얘기죠. 그래서 1시간 동안에. 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어느 곳에는 침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국지성 호우가 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옆에 지역별로. 구에가 좀 지대가 높으면 어제 왔던 비, 1시간 전에 왔던 비로 인해서 여기가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든 게 또 침수 예보 경보제입니다. 임각사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침수 예보 경보제는 시간당 15분간 비가 얼마 왔냐도 있지만은 네. 또 하나 뭐냐면 땅이 15cm 정도 물이 차면 침수 예보제가 발령이 돼요. 아, 그게 아까 침수 깊이가 15cm 이상이 네. 되면은 그렇죠. 그렇게 발령이 되면 자치구에 그 해당 자치구에 발령이 되면 그 자치구에서는 이제 확인을 들어갑니다. 정말 침수 15cm가 되면서 네. 주민들에게 위험도가 있겠느냐. 네네. 위험도가 되면 다시 침수 경보가 발령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호우에서는 침수 예보는 발령이 됐지만 침수 경보제는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동행 파트너 제도라는 게 네. 이게 있어서 이것도 역시 서울시가 지금 보면은 이제 잡고선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은 제일 약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네. 이게 침수 시에 결국은 취약자들이 그렇죠. 대피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공무원이 뭐 출동 시간이 늦어서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이 동행 파트너 제도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또 성과가 어떤지도 좀 지금 이 동행 파트너 제도가 언제 발생됐냐면 작년, 재작년 22년도에 지금 일가족 3명이 반지하에서 침수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좀 장애인이었었어요. 그 3명이 다. 근데 아마 정상이었으면은 누가 도움이 있었으면은 아마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동행 파트너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지금 1196가구에 2956명을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1196가구 중에 가장 위험 취약기구죠. 네. 거기에 약 3,000명 정도를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앵카키사 말씀하신 대로 한 5명 정도, 뭐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죠. 또 뭐 통반장들, 또 보면은 주변에 5분 이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침수 예보제가 발령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5분 이내에 동행 파트너들이 물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대피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대피 안 해도 되겠느냐 판단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과가 뭐 가시적이진 않지만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되면은 네네. 극한 순간에 네. 정말 결정적인 그렇죠.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에도 지금 발령이 되면서 이 동행 파트너들이 다 모였었죠. 아. 예보가 발령이 됐으니까. 네, 네, 그거는 굉장한 성과네요. 네. 그 말씀하신 게 지금 침수 예경보에 의거해서 이것도 지금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침수 예보가 발령이 되면은 동행 파트너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침수 예보는 주체가 발령 주체가 시인 거고 서울시고. 그리고 침수 경보는 발령 주체가 구청이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경보는 없었죠.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보만 있었죠. 아,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네. 침수 예보제가 발령이 됐다라고는 나옵니다. 아. 그러면 자치구에서 최종 확인한 다음에 네. 경보를 발령하죠.
그러면 경보가 발령됐다. 네. 내가 경보를 문자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급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자로 받으면. 그럼 왜냐하면 이번에는 위급 상황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경보까지는 발령이 안 됐죠. 됐다는 예보까지는 발령이 되고요. 그만큼 위급은 없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행 파트너 제도가 비교적 잘 작동을 했다. 그렇죠.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폭우가 오면은 뭐 침수, 홍수 이런 것뿐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산사태, 뭐 붕괴 사고 이런 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또 왜 요즘 좀 잦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간당 100mm가 이제 평상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새롭게 이제 뉴모라 돼 있다라고도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해년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뭐 몇십 년마다 돼 있는데 지금은 해년마다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그러면은 지금 집중 호우가 나는 원인이 뭐냐면 저는 두 가지를 뽑고 싶거든요. 지구 온난화와 또 하나는 난개발입니다. 난개발이요. 네.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뭐 때문에 그러냐는 얘기죠. 하면 또 온실가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질소환합을 전부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가스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난개발로 보거든요. 난개발로 보면은 지금 매년 귀농, 귀촌, 기여하는 분들이 매년 40만 명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전부 귀농에 가면은 뭐 재건축해서 리모델링 해도 사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새로운 집을 그렇죠. 짓고 또 네. 새로운 어떤 그 농업하는 농장 이런 것들도 만들기 때문에 모든 산이 지금 깎여지고 있다라고도 보고요. 네. 지금 추가적으로 보면 2003년도에 펜션 사업체 수가 2배가 늘었어요. 5년 전에 비하면. 펜션 정말 많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지구의 어떤 그 녹지가 지금 계속 절개로 인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비는 많이 오죠. 온실가스에 비는 많이 오고 또 산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산사태나 이런 침수, 범람 이런 것들은 계속 더 늘 것이라고 그럴 수밖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없네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도로 공사 뭐 이런 네. 것도 있고요. 또 태양광 발전 단지 이것 네. 때문에도 지금 뭐 붕괴나 산사태 위험도 더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네. 공사 현장 등으로 인한 우려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는 앵커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앵커님이 살고 있는 좋은 비에 살고 있는데 뒤에 산이 있어요. 근데 공사를 해요. 도로 공사. 또 발전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발전 단지 공사 중에는 이제 무섭겠죠. 비가 오면. 그렇죠. 있는 흙이나 돌이 내려오지 않을까. 네. 근데 공사가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튼튼하게 도로도 만들었습니다. 또 그 발전 단지가 태양광 발전 단지가 무너지지 않게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위험이 없냐?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땅은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빗물 흡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투수율, 투수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시멘트 같은 경우는 불투수층입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투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도로가 있었다면 그 도로 양만큼 빗물이 흡수되지 않아요. 그런데 흘러내리겠죠. 또 태양광 있죠. 태양광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좀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비가 와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빗물에 의해서 태양광 단지가 무너지지는 않는데 그 단지만큼의 빗물이 흡수되지 않아요. 특히 태양광은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패널이 있으면 우산 역할을 해서 빗물을 다 받아서 밑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언젠가는 어디에선가는 그 흡수되지 않는 물이 그렇죠. 넘치기 때문에 네, 범람이 네. 되고 침수가 되고 이렇게 붕괴가 되는. 그래서 갈수록 이런 공사들 때문에 난개발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예방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 행동 요령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2022년도 우면산 사고 날 때 16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했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지금 산림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산림보호법을 개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산림취약구를 지구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2만 9천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엊그저께 동아일보에서 나온 뉴스 기사거든요. 산사태가 난 지역은 2만 9천 곳이 아닌 93%가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93%가 해당이 다 안 돼버리는 거예요. 네. 산사태가 나서. 그래서 정부에서 또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2만 9천 곳을 지정을 했는데 11만 곳을 늘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은 조금 잘못됐다, 개선됐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림 지역이 지금 46만 곳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11만 곳으로 4분의 1이 지금 위험 지역이에요. 위험지역. 그러면 또 위험 지역 아닌 곳에 사고 나면 그러면
전 지역을 절반 그렇죠. 정도를 또 할 거냐는 얘기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저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나요? 2만 9천 곳인데 2만 9천 곳보다 더 줄여들어야 돼요. 진짜 위험한 지역 중심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고위험도별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면산 같은 경우도 지금 관악산에 비하면 토질이 달라요. 그래서 응집력이 낮거든요. 네. 그래서 우면산 같은 거 보면 80% 위에 보면은 약수터가 있거든요. 네네. 이딴 얘기는 산이 물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다 약수터가 보면은 있다. 산이 무너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면산을 지정을 하면 그 산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면산이 어느 곳이냐는 얘기죠. 지정하는 어떤 것도 부위. 위치, 고위험 지점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인력으로는 좀 어렵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과학 기술을 접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좀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의 생활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접근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안전 관리는 아직도 아날로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위험 지역도 보면은 뭐 토질이 어떻게 되냐 뭐 돼 있고 여기서 공사가 있으면은 또 위험 지역에 반영되는 요소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을 활용한 어떤 디지털 시스템으로 요즘 뭐 AI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위험 지역을 더 축소해서 고위험지별로 하는 게 우리 국민 시민들한테 더 이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위험 예측도 좀 더 디지털화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 도로에서도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 네네. 특히나 뭐 빗길에 미끄럼 사고 이런 건 당연하겠지만 뭐 싱크홀, 포트홀 이런 현상들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것도 위험한 거죠, 상당히. 그렇죠. 비가 왔을 때 제일 이제 위험한 게 포트홀. 포트홀 아시죠? 도로에서 파인 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크게 홀이 파진 게 이제 싱크홀입니다. 네. 이제 차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포트홀은 차가 들어가진 않지만 타이어에 의해서 이제 펑크가 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맨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맨홀도. 위험한 사고거든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게 지금 포트홀 정도인가요? 네, 지금 저게 옆에 보면 포트홀 있죠. 아. 저게 포트홀입니다. 네. 여기도 포트홀 포트홀. 있죠. 네. 그래서 저런 이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뭐 공사도 잘못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런 포토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냐면요. 네. 2,000대 버스에 카메라를 부착했어요. 네. 2,000대 버스하고 승용차에. 그래서 카메라에서 인식을 합니다. 아. 사람 인식하는 것은 또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비가 많이. 디지털화돼 있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위험 지역도 지금 28만 개 지금 뭐 영유 맨홀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맨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택시나 카메라, 버스 카메라에 의해서 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는 포트홀, 네. 또 맨홀, 맨홀, 또 싱크홀. 싱크홀. 네, 이 세 가지는 운전하면서 또는 사실 보행 중에도 또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싱크홀은 포트홀보다 더 깊으니까 더 위험하죠. 그건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궁금한 게 뭐 전기차가 그냥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차량에 비해서 무겁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 네, 더 취약하다는 얘기도. 아, 네, 정말 좋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기차 굉장히 무거워요. 보통 얼마 정도 무겁냐? 배터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약 20% 이상이 무겁습니다. 다른 차체에 비해서 일반 차에 비해서, 일반 차에 휘발유 차에 그렇죠. 비해서요. 배터리 양이 무겁기 때문에 대형 차는 2톤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무거워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로 인해서 편리하게 생활을 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한테 위험을 주고 있거든요. 네. 차가 무겁기 때문에 포털이 많이 발생.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타이어도 많이 발생되고요. 포토도 많이 발생되고 또 차가 밀렸을 때 충격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사고 위험도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전기차 운전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런 포트홀 또 이런 차량 운전할 때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기차 운전자가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라는 네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태풍 개미의 북상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어서 이 장마는 뭐 물러가는 것 같지만 또 태풍의 북상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 대비를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20일 날 정도 되면은 지금 20일경에 지금 태풍 3호 개미가 발생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비가 오고 지금 바람이 분다는 얘기거든요. 호우나 다름없습니다. 큰 호우가 오고요. 뭐 국지성 호우가 오고 또
뭐 바람도 많이 불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안전 장치가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 주변에 얼마나 산이 있는지 네. 아니면 내 주변에 공사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내가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되면 내가 있는 주변에 싱크홀이나 포트홀 물이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내 안전을 스스로 챙겨야 된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 모시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장마 대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